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콘설처管理부 양승규입니다. 네, 타이틀 자체는 건축관련법 개정 및 필수 숙지사항인데요. 개정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많이 담지는 못했고 필수 숙지사항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건축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들인데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를 명확히 알게 되는 시간이다. 알고 있는 거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의 시간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네. 건축 관련 법령인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게 15번까지 보일 건데 여기 뒤에 10번부터 15번까지는 건축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건축이죠. 한전이 하는 건축 업무는 거기서 지켜야 될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준들, 수치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리부에 있다 보니까 감리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얼마 전에 또 저희 부서에서 건축 감리 업무에서 주요 사항들 그래서 정리해서 공문으로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공문으로 또 보내드리면 다 보신 줄 알면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업무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당연히 건축법 제일 중요하죠. 건축법 시행령 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진흥법, 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개정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기 보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가장 최근에 개정돼서 시행된 게 2022년 7월 26일 탑법 개정. 그러니까 이 건축법 시행령 자체의 개정 내용보다는 다른 법의 개정사항에 반영돼서 개정된 건 이제 탑법 개정으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개정된 게 2022년 7월 26일에 개정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이 공공건축 저희 업무 관련돼서 2021년도에 몇 번이나 개정됐을까요? 3번? 4번? 5번? 7번? 네, 작년에만 17번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개정사항들 다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뀌었다. 그런 내용들만 숙지하시고 모든 법령의 개정사항을 다 따라가겠다. 그거는 현업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소장님들도 그렇게 잘은 못 따라가십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규진에 관한 규칙 이것도 2021년도에 한 7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정사항을 다 따라갈 수는 없으나 주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 사업건설처에서도 정리를 해서 사업소 실무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의 설계입니다. 이거 당연히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죠.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사업소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도면 그리시고 설계해서 만들어서 변경하셔도 돼요. 그리고 85제곱미터. 그 외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요거는 저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창고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간혹가다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은 저희가 사내 건축사가 이제 설계자가 돼서 하긴 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는 그렇게 저희 선임건축사가 설계자 인증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설계 다음이 이제 감리죠. 공사 감리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저희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건축사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해서 외부 응용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감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보통 건축법에서는 건축사가 다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축사법에 보면은 이 건축사가 아무나 또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개설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한전의 선임건축사 분들이 계시죠. 지금 전국 권역에 5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직접 설계랑 감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등에 속한
또 이게 소속 부서가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소속된 건축사가 그 기관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 또는 감리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만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켄텍 지원단, 이제 켄텍 한정원 공과대요. 공과대요? 네. 거기 생기면서 거기 캠퍼스 건설할 때 이 설계는 용역을 줘도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문의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 네, 숙지해 주시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이제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엄청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건설본부에서는 송변영 건설처에서 전면 건설사업 관리를 내보내라. 그래서 지금 변조소 신축인 경우는 사내건축사가 감독이 아니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주 감리라고 하면 이제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내보냈었는데요. 감리 용역을.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건설기술진흥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먼저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발주청, 여기 이 39조 제2의 1항에 발주청은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발주청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발주청인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착공 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관리란 뭐냐? 밑에 보시면 건설사업 기본법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뭐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이러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발주청에서 하는 모든 건축 업무 다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어디 뭐 시설 개선 공사 그런 것도 다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법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공상비가 5억 이상인 통합공사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그다음에 총공사비가 2억 이상의 전문공사 1, 2, 3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세 가지 사항만 있는데요. 밑에 관련 기준 및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랑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정해준 기관이 한국건설인지니어링협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현재 다뤄드리지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소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본인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맞춰서 그동안은 이제 모든 건축 공사에 대해서 설계랑 시공, 감리를 사내 선임공사가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에부터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좀 혼돈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선임건축사 업무 절차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로 되게 나눠져 있는데요. A,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 부분에 A와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내 선임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 근데 B인 경우도 있습니다. B에서 그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점수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업소에 건축 직원이 몇 명 있냐, 그 사람이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 합쳤을 때 몇 점이 나온다. 그리고 이 대상 프로젝트가 공사비가 얼마이고 설계 공모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점수를 딱딱딱 넣으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그게 50점 이상인 경우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에서 그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50점이 안 넘으면 야 너네 발주청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 또 돼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B 중에서 점수 50점 미만, 그 다음에 A,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임건축사분을 감리자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요 외의 건축공사는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숙사 업무 절차상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 지금 송변정 건설처에서 내놓은 지침은 A, B, C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판단하에 C에 들어가더라도 내부 직원의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내보낼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송변정 건설처에서 하는 지침 방식과 지금 사업건설처 선임건설사 업무 절차서에랑 좀 달라요. 선임건설사 업무 절차서에 있는 내용은 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거고 송변정 건설처의 기준은 안전 부분에서 좀 강화를 한 거죠. 안전에서 우려가 되니까 정면 외주 용역을 해라 해도 된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개정은 아니구나. 최근에 문의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감리부로. 선임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경우에 이 서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리부에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의 설계와 감리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에 보증서를 그 계약 단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내에 소속된 직원이 그 계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하니까 너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질의했던 그 원문을 이 교재 뒤에 그 A4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허가권자가 야 너네 자체적으로 이거 하는데 해도 이거 내! 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민원 내용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회신받았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증빙을 제출하시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이건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 업무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수선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이 질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이게 대수선을 해야 되냐? 근데 국토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번 줬어요. 이 부분이 저희랑 좀 관련이 있는 게 아까 그 강원분부에서 했던 그 성면자재가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 2007년 그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자재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송변정 운영처에서 한번 전사에 공문은 아니고 메일로 한번 전달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인쇄된 자료에는 여기 건축법 제52조에 대한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요. 건축법 52조의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은 이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칙 제9858호에서 2009년 12월 29일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10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준공한 변전소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 결론만 보시면요. 그 아까 법령에 개정되고 경과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외벽을 브론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외장재를 교체하는 공사는 대수선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본부 토건운영부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취득세 냈던 거, 이게 대수선으로 봐서 취득세 냈던 부분도 환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송변정 운영처에서 2021년 12월 20일에 전사 운영부서에다 메일로 안내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수선 공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660제곱미터의 건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또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들어간다. 야, 그래서 답이 좀 애매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660제곱미터의 기준은 신축 기준이냐? 아니야, 연면적 660제곱 이상이면 해당된다. 근데 요거는 그 문서로 받진 않고 저희가 전화로 직접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받은 내용이라서 뭐 참조할 수 있는 문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집공항공사도 여기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인데 이게 건축법상의 건축, 증축, 신축, 개축 뭐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건축 행위에 들어가는 거면 다 해당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관련된 그 아까 기준들이 2020년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담당자랑 통화해보면 한정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벌금도 때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다 이렇게 못 지키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과연 이 법을 약간은 좀 변경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대로 정착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이 660제곱미터를 넘었는데 그 중에 막 한 200제곱미터만 증축한다. 그래도 660으로 보셔야 됩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될 기관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입니다. 거기에다 제출을 해서 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직접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재 논란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신축일 때는 명확하거든요. 660제곱 이상이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근데 이게 운영부서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 국토부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또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법이 정착되는 단계, 또 혼돈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0번부터는 공공건축에서 해야 되는 에너지 관련된 무독자 건축,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는 업무가 아니시면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시던 분들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긴 했는데 집중이 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 퀴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를 털어서 이거는 출강료가 안 나오는 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털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왔으니까 일단 퀴즈 맞히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했던 내용에서 퀴즈가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받아야 되는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는 거의 다 해당된대 라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신축, 재축, 증축인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효율 등급 얼마를 받아야 되냐? 1000제곱미터 이상 증축하는 경우는 1++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등급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1등급 이상 받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난방, 냉방에 대한 설정 조건이 불가능한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외에는 모두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랑 동일합니다. 기준이 동일하거든요. 그 이상을 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도 받아야 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서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BEMS, 빌딩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증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공공기관 10,000제곱미터 이상 하는 경우에 또 BEMS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BEMS를 인증받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든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뭐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외 조건에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한전에서 단독주택 지을 일 없습니다. 동식물원 지을 일 없고요.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창고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 그 거실로 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변전소 제출 안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지표는 74점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일종 그린생활 시설 중 변전소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근데 저희 변전소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으로 피해가는 건 아니고요. 밑에 상황 제1항 및 뭐뭐뭐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여론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사망 그래서 변전소 표준형이 냉난방 들어가는 부분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은 또 지자체에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리를 나가다 보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건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녹색 건축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인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신축, 특히 사업 신축할 때는 신경 쓸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축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건축 업무를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알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대상은 그냥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 자체는 우수 등급, 그림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내 기준은 우량 등급, 그림 3등급을 원칙으로 좀 상향해서 운영하자라고 기준을 맞춰서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청 시절에 2016년 12월 14일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연도가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이 강화돼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높이려면 신재생 에너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설비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만큼 돈이 더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공사비는 많이 올라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받기 전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놓으면 한 차례 연기하고 1년 있다가 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2년이죠. 2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아놓으면 2020년도에 허가를 받아놨으면 30% 되는 거고요. 한 번 밀고 연장했으면 만약 23년도에 착공 들어갔다 그래도 30%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은 계속해서 빡세지고 있다. 공사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죠. 설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냉방 설비, 저희가 이제 지열을 전공을 해서 지열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건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제외 대상이 있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구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실에서 직원 때 했던 아산전력시사, 지금 천안전력시사인데요. 그거 설계할 때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해서 연면적 3000m 미만 2900제곱미터거든요. 그때 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냉방 설비가 제외돼서 거기는 이제 지열 천공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설비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2번하고 4번은 거의 없고요. 2번은 아까 변전소 그 기준이 있었죠. 냉난방 설비 사용하는 공간 기준 500제곱미터. 그거는 동일하게 이 기준으로 현재 법령상에는 수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끝나네. 사업건설시설 감리부에서 이번에 감리원과 네 번째 볼륨 4를 발간을 했습니다. 사업소에 어제 다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나왔으니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선임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했던 프로젝트들 6년 동안에 200개의 사업에 약 700건에 대한 감리 업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수가 533페이지짜리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젝트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건축직 직원분들의 사번 순으로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들 이름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752건에 대한 건수를 수행을 했고 200개 넘는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7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내 선임건축사가 혼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선임건축사가 보시면 건축사가 선임건축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 건축사보, 현장에 계시는 건축감독, 나머지 감독분들이 다 하나의 감리 주체, 그 감리 조직으로 일하면서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프로젝트 보시고 다른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됐구나 참조용으로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원과 사업소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받아볼 수 있고요. 사업소서 홈페이지에 이북으로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관련 법령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